내 손으로 번 집이야. 너희들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 이제 내 삶은 내 거야. 남은 인생은 나답게 살 거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 집이 팔렸다고요? 엄마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날 저는 40년 동안 기름 냄새와 함께 살아온 이 손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손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요. 할머니 왜 말도 안 하고,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요. 저는 단단히 결심했고 이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통닭집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땀을 쏟아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엔 화상 자국이 남았고 머리카락엔 늘 튀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일궈낸 이 집에서 저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쁜 어미였을까요? 자식들이 눈물 흘리며 원망할 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튀김 냄새가 밴 손으로 가족을 지켰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야 했던, 그래서 마침내 자유를 선택한 68세 박춘자 씨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박춘자 씨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몸이 알아서 일어납니다. 알람이 필요 없지요. 40년 넘게 이 시간에 눈을 떴으니까요. 뼛속까지 새겨진 시간. 그게 저를 깨우는 겁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으면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관절염이 있거든요. 오래 서서 일한 탓이지요. 하지만 참을 만합니다. 이것도 이제는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방 안은 아직 어둡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게 전부지요. 본격적인 아침이 오기 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불을 개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엽니다. 문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요. 며느리가 시끄럽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새벽부터 부산을 떤다고. 그 말을 들은 뒤로는 숨소리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는 소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복도를 지날 때 발걸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아들 부부 방문 앞을 지나면서 숨을 죽이고 손녀 방 앞도 살금살금 지나갑니다. 깨우면 안 되니까요. 제 발소리는 이 집에서 없는 것처럼 지나가야 합니다. 싱크대에 서서 손을 씻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겠지요. 68년을 살아온 이 얼굴. 거울 속 여자를 볼 때마다 낯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싶거든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특히 눈가가 그렇지요. 웃을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살인데 요즘은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름은 깊어만 가네요. 뜨거운 기름 앞에서 40년을 보낸 흔적입니다. 증기와 열기에 시달린 피부는 탄력을 잃었고 잔주름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지요. 이마의 주름, 볼의 주름, 입가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의 나이테 같은 겁니다. 손을 들어 코에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아직도 납니다. 튀김 냄새가. 통닭집 문을 닫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말이지요. 3년 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단골 손님들이 많이 아쉬워했지요. 사장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 통닭이 제일 맛있는데.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냄새는 떠나지 않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손톱 밑 깊숙이, 손바닥에, 손등에 베어버린 거지요.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소용없습니다.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마찬가지고요. 때밀이 수건으로 박박 문질러 봤지만 그래도 냄새는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냄새니까요. 4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었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예쁘게 담아내는 것. 이게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성스레 아침을 차렸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건 서툽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지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정성 담긴 반찬. 이게 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맛있다고 해주겠지. 마음속으로 기대해 봅니다. 작은 기대입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보람이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손녀 지우가 나오는군요. 교복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나옵니다. 얼굴은 잠이 덜 깬 듯 부어 있지요. 지우야, 잘 잤니? 대답은 짧습니다. 눈은 이미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서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지요.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립니다.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화면 속 세상이 더 재미있는 모양이지요. 저보다는 말입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나옵니다. 말끔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아침인데도 완벽한 메이크업이지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역시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지연이는 식탁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인데 참는 표정이지요. 식탁 앞에 섭니다. 앉지는 않습니다. 서서 식탁을 내려다봅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차리셨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그 말입니다.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탄수화물 너무 많잖아요. 밥이랑 국이랑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요? 살찌니까 안 먹어요. 지우야, 너도 밥 먹지 마. 다이어트 중이잖아. 살찌니까 과일이나 좀 먹어. 손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음식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엄마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제가 만든 건 쳐다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이 음식들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든 이것들이 한순간에 거부당합니다. 탄수화물이 많다고, 요즘은 안 먹는다고, 제가 4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요. 처음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거부당하는 게 말입니다. 지연이는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냅니다. 그게 아침 식사인 모양이지요. 모두 나가고 덩그러니 상만 남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상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 음식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시금치나물, 된장국, 반숙계란, 멸치볶음, 김치. 하나하나가 제 정성이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식탁을 바라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울면 안 되지요. 이 나이에 이런 일로 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식탁 앞에 앉습니다. 혼자 앉아서 제가 차린 밥상을 봅니다. 시장에서는 말이지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통닭 한 마리요. 사장님, 여기 양념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렇게 찾아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던 사람들, 제 손맛을 기억해주던 사람들, 그때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요. 제가 만든 음식을 혼자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웁니다. 남은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어야겠지요.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우니까요. 점심때 제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시립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며 문득 시선이 갑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아들 결혼식 사진이지요. 환하게 웃고 있는 신랑 신부. 턱시도를 입은 아들 도연이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지연이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 한복을 입은 제가 서 있지요. 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때 새로 맞춘 한복입니다. 아들 결혼식이니까 제대로 차려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지. 아들이 장가를 가던 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장가 보냈구나. 이제 다 컸구나. 내 역할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좋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직장도 다니는 능력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잘 살겠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니 이제는 제가 이 집에서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눈치를 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서랍을 엽니다. 맨 안쪽 구석에 낡은 수첩이 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해졌습니다. 모서리는 닳았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요. 40년 된 수첩을 펼쳐봅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입니다. 제 글씨지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은 숫자들.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계산을 정확히 하려고 꼼꼼하게 적었지요. 다음 장을 넘깁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간 돈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지요. 또 한 장을 넘깁니다.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대출 1억 원, 월 상환액 80만 원. 이 집을 살 때 적은 기록입니다. 10년 전이지요. 60 가까운 나이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렸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갚기 힘드실 거라고. 하지만 전 자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40년 동안 시장에서 일했어요. 한 번도 빚을 안 갚은 적 없습니다. 꼭 갚을 테니 빌려주세요.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갚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지요. 허리가 아파도 손이 부어도 다리가 저려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집을 물려주고 싶었으니까요. 세입자로 평생 사는 게 싫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대출 완납. 2015년 3월 21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서류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갚았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말이지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대출 완납. 그 네 글자를 적으며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빚 없는 집주인이 된 겁니다. 내 명의로 된 아무에게도 빌리지 않은 온전히 제 손으로 일궈낸 집. 이 낡은 수첩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40년의 땀과 눈물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지요. 박춘자, 넌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날 오전 친구 말순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지요. 옛날 우리가 일하던 그 자리도 보러 가자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으니까요. 10시에 아파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말순이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올해 70이었지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파마를 하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화사한 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지요. 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수수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말순이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살도 빠진 것 같다고요. 고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말순이는 예리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제 얼굴만 봐도 다 알았지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생선 냄새, 과일 냄새, 튀김 냄새, 뒤섞인 시장의 냄새였지요. 이 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의 터전이었으니까요. 40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옛날 제가 통닭을 튀기던 그 자리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분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팔았지요. 간판도 바뀌었고 내부도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40년을 일했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눈앞에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던 날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 통닭 한 마리씩 정성껏 튀겨내던 그 시간들. 말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골목 안. 작은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지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예전에 우리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말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한테 또 뭐 들었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말순이는 제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말했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린 밥상을 안 먹었다고요. 탄수화물이 많다고, 요즘은 안 먹는다고 했다고요. 매일 그렇다고. 제가 뭘 해줘도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옛날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말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말라고요. 제가 다 읽어놓은 집인데 왜 그러냐고요. 저는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샐러드를 먹고 그런다고요. 하지만 말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을 무시하는 게 문제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걸 한마디로 거절하는 게 예의냐고. 며느리가 아무리 요즘 사람이라고 해도 시어머니 마음은 헤아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말순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 집에서 편하냐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눈치를 봤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제 공간이 없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40년 고생해서 장만한 집인데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사냐고. 며느리는 직장도 다니고 능력도 있는데 저는 그냥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라고요. 그러자 말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너는 40년 동안 통닭집을 운영한 사장이었어. 두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고 집까지 장만했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거야? 말순이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통닭집도 닫았고 이제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는 노인일 뿐이라고요.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자식들한테 맞추려고만 하지 말라고요. 제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나이가 68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녀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순이가 반문했습니다. 손녀가 저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요. 할머니 얼굴도 안 보고 핸드폰만 본다고요. 저는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고 변명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골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요. 전원주택이라고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지겹고 서울은 너무 복잡해서 조용한 데 가서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제가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말순이랑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아직 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뭐냐고요?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하냐고, 손녀 밥 차려줘야 하냐고요. 그 애들은 저 없어도 잘 산다고, 아니 저 없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아침을 차려도 먹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존재가 소음 취급을 받았습니다. 말순이가 다음 달에 집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쪽에 괜찮은 데가 있다고 했지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잖냐고, 같이 살면 심심하지도 않고 서로 의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왔었지요. 혼자 있는 집, 이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아무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학원 늦게 끝나고 아들은 야근하고 며느리도 회식이 있다고 했지요.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아침에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 익숙해져야 하는데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지요. 예전엔 이 시간이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웃고 이야기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저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은 이 기분. 이게 외로움인가 봅니다. 저녁 8시쯤 손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냐고요? 손녀는 편의점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먹었다고 했지요. 그러자 손녀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녀와 나눈 대화의 전부가 그것뿐이었습니다. 9시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먹었다고 하니까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11시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혼자인 기분이었습니다. 모두 방에 들어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저만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자리 없는 자리. 이게 제 자리인가 봅니다. 있지만 없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같이 살자고, 나랑 편하게 살자고 했던 그 말이요. 과연 그게 답일까요? 이 집을 떠나는 게 정말 답일까요? 40년 고생해서 장만한 이 집을, 아이들을 위해 빚을 갚아가며 지킨 이 집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많아지고 가슴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를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내 자리는 대체 어디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68번째 생일이었지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기억했습니다. 크게 차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여 미역국을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작년 생일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요. 며느리는 회사 일로 바빴고 도연이는 출장을 갔었습니다. 손녀는 아마 친구 생일은 기억해도 할머니 생일은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를까 싶었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부터 슬쩍슬쩍 말을 꺼내봤습니다. 8월 중순이 되면 날씨가 참 좋다고, 이맘때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겠지요. 생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여행을 간다고요.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받았는데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올 거라고 했습니다. 도연이도 휴가를 맞춰서 함께 간다고 했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가느냐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8월 14일에 출발해서 17일에 돌아온다고요. 제 생일 전날 떠나는 겁니다. 내심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고 했지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제주도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가고,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손녀도 들떠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이는 조용했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쳐다봤지요. 뭔가 말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 늙어서 생일 그까짓 게 무슨 대수냐며 위로했지만 왠지 마음속은 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일 이틀 전 말순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된 친구였으니까요.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밥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요. 같이 생일 축하하자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친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이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제 생일을 잊었지만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 친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지요. 손녀는 들떠서 이것저것 챙기고 며느리는 체크리스트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도연이는 차 트렁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3일 후에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일인 걸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그냥 여행 일정을 잡은 것일까요? 저는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고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도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나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두고 떠난 그 문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가 길겠구나 싶었습니다. 3일이 길겠구나 싶었지요. 그날 하루는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녁도 먹었습니다. 역시 혼자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펼쳤다가 덮기를 반복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생일입니다. 혼자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 웃기지요. 이 나이에 생일 때문에 우는 게 우습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혼자 있는 집인데도 소리를 죽여 우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똑같은 아침이었지요. 조용한 집, 혼자 있는 방, 아무도 없는 거실.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쓸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혼자 먹는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습니다. 혼자 먹을 미역국을 끓이는 게 너무 슬플 것 같았으니까요. 말순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냐고 물었지요. 저는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생일이니까요. 말순이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국화와 장미가 섞인 작은 꽃다발. 말순이가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춘자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했지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말순이가 미리 예약을 해뒀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지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이가 주문을 했습니다. 갈비찜과 전복죽,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요. 오늘은 생일인데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서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야. 말순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 말순이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여행 갔어. 뭐? 내 생일에? 응. 어제 갔어. 모레 온대. 말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생일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특히 도연이는 친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는데 날짜를 못 맞춘 거라고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요.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말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한 거라고요. 기억을 안 한 거라고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절대 잊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의 생일은 잊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 생일은 잊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말순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선물이라고 했지요.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예쁜 은색 시계였지요.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시계가 없어서 불편해하는 거 봤다고요. 그래서 하나 사줬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말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생일인데 당연한 거라고요. 오랜만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춘자야 있잖아.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가 전원주택 보러 가는데 정말로 같이 갈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요. 생일도 혼자 보내고 가족한테 인정도 못 받고 눈치만 보면서 사는 게 옳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40년을 일만 하면서 살았더니 정작 제 행복이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우리 나이엔 특히 더 짧다고 했습니다. 말순이에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두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생각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손목시계를 차고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역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고 저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년 생일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이 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말순이와 함께 전원주택에서 보내고 있을까요? 상상해 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 텃밭을 가꾸며 사는 삶, 말순이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는 오후. 그런 삶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아쉬웠습니다. 40년 고생해서 장만한 이 집, 아이들을 위해 지킨 이 집, 여기서의 추억들, 떠나야 할까요? 정말로 떠나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돌아올 겁니다. 여행 잘 다녀왔냐고 물어봐야지요. 제주도 어땠냐고 물어봐야지요. 생일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니까요. 제 생일이 지나갔다는 것도, 제가 혼자 그날을 보냈다는 것도, 친구가 축하해줬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저에겐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흘 후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가족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녀가 가방을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더군요. 제주도 햇볕에 그을린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들어왔고 도연이는 짐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지요. 잘 다녀왔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요. 여행이 힘들었나 봅니다. 손녀는 방으로 들어가며 친구들한테 사진 보내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는 짐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제주도는 어땠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예뻤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재미있었는지.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지고 도연이만 남았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한 얼굴이었는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뭐가 미안한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생일을 놓친 게 미안한 거겠지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요. 도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돌아온 가족.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저녁이었지요. 저는 제주도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디가 좋았는지, 뭐가 맛있었는지. 하지만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손녀는 휴대전화만 받고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빨리 먹고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도연이만 이따금 저를 쳐다봤지요. 미안한 듯한, 불편한 듯한 눈빛으로요. 식사가 끝나고 다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네 부부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집이라 들렸지요. 며느리가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근데 이 집 언젠가 우리 명의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여세 때문에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증여세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연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것보다 손에서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상속 문제, 명예 이전.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미리 집을 넘기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부엌 구석에 서 있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면서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이라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걸까요? 제가 오래 사는 게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걸까요? 40년을 일해서 장만한 집인데, 10년을 빚 갚아가며 지킨 집인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친구네는 할머니가 정말 쿨하다고요. 명품 가방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결제도 할 줄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좀 구식 같아요. 구식?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녀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민망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할머니 얘기를 못하겠다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어르신들은 다들 활동적이신데 어머니는 좀 그러시네. 활동적이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못 사줘서 미안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서 미안했습니다. 핸드폰 결제를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40년을 시장에서 일만 하느라 그런 걸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게 미안했습니다.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한 것처럼 목이 막혔습니다. 괜찮다고 배부르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들이 볼까 봐요. 도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연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가슴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식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만 있는 할머니, 친구들한테 말하기 민망한 할머니,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손녀에게요.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아이들 잘 살게 하려고요. 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구식이라니요. 명품 가방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통닭 장사하는 대신 백화점에서 일했다면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기름 냄새 맡는 대신 한가하게 살았다면요. 핸드폰 결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손이 기름때로 범벅이 되는 대신 깨끗한 일을 했다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집 장만하는 일을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했지요. 차도 준비하고 과일도 깎아놓고 거실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 부모님 오시는데요.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해서요. 어머니는 방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방에 있으라고요. 손님이 오는데 제가 방에 있으라고요. 이 집 주인인 제가요.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표정이었지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편을 들지도 저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지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방에 있겠다고요. 며느리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장만한 이 집에서 제 방으로 쫓겨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 며느리 부모님 목소리, 도연이 목소리. 다들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없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저 없어서 더 편해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장만한 집인데
부엌에 나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저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안 드셨죠? 제가 뭐 좀 갖다 드릴까요? 됐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도연이는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40년을 일하며 꿈꿨던 가족인가 싶었죠.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뭘까요? 자리 없는 자리, 구식인 할머니, 방에 갇혀 지내는 노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순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살자던 그 말, 편하게 살자던 그 말. 어쩌면 그게 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 친구와 편하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68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외롭고 슬픈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 혼자인 밤. 그게 제일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제 것인지, 제 명의가 맞는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제 재산인지.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명예 이전, 증여세, 상속 문제. 그런 말들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행에 가려면 제대로 차려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만든 통장이지요. 대출을 갚기 위해 만들었던 그 통장. 지금은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그래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증거였으니까요. 은행은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지요. 오랜만에 혼자 밖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8월 말의 햇살이었지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지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을 겁니다. 저처럼 자기 재산을 확인하러 온 사람도 있었을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지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이 제 명의가 맞는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제 재산인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는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땡땡 아파트 501동 1502호 박춘자 고객님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은 2015년에 완납되셨고요. 현재 아무런 채무도 없으십니다. 온전히 고객님 소유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집이 맞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무에게도 빌리지 않은 온전히 제 소유인 집. 40년을 일해서 장만한 그 집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왜 이런 확인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제 집인데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가족들의 태도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른 것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을 제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를 한다거나 그런 걸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증여는 고객님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요. 고객님이 직접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요. 고객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원치 않으면 아무도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무리 명의 이전을 바란다 해도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제 집이라는 확신. 그게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뭔지, 도연이가 왜 말을 못하는지, 손녀가 왜 저를 구식이라고 하는지, 다 이 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재산 때문이었지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40년을 일해서 모은 것, 제가 10년을 빚 갚아가며 지킨 것. 그게 저들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인데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15층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저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혼자일 겁니다. 가족이 돌아와도 혼자일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게 맞는 걸까요? 가족을 위해 이 집을 남겨주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한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역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지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박춘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말순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나야.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말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말순아, 응, 말해봐. 나 같이 가도 될까? 내가 말한 그 전원주택?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말순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춘자야.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서 편하게 살자.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순이는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이제 내 인생 살라고 했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울 수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의 기록이 담긴 수첩. 제 인생이 담긴 수첩이었지요.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제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40년의 땀으로 10년의 빚으로 온 생애를 바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을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 집이 저를 떠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마련한 집인데 가족 때문에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제 인생을 위해 내린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68년 만에 저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박춘자의 새로운 인생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가족들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결정을 지킬 겁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생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생각. 그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68년 만에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걸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녀가 쓰다 버린 낡은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먼지를 털고 켜니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집 파는 방법, 변호사 상담. 서툴렀습니다. 키보드 자판 하나하나 찾아가며 쳤지요. 한 글자 치는데 5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에 걸쳐 알아봤습니다. 집을 팔려면 부동산을 통해야 한다는 것, 명의가 제 것이니까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 변호사와 상담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말순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을 아냐고요. 말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음 날 그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오전 10시였습니다. 중개인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지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위치도 좋고 관리 상태도 좋다고 했습니다. 시세를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지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요.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하고 싶다고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르시는데 괜찮으시냐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명의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시세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15년 전에 산 가격의 거의 2배였지요. 이 동네가 개발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매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는 사람이라 빨리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요. 다음 주 안에 결정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제가 파는데 문제가 없는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지요. 하지만 전문가답게 차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집이 제 단독 명의라면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요. 가족이라도 동의 없이는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반대하실 텐데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제 인생이니까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원한다고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 구청에 가고, 은행에 가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서류 떼는 게 쉽지 않았지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40년을 시장에서 일하며 키운 악착 같은 그 힘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바로 그날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였지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사이 말순이와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지요.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집 앞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지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60대 부부였습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서 이 집을 비워둘 수 없어 세를 주려 한다고 했지요. 말순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살 건데 괜찮겠냐고요. 집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조용하게 지낼 사람들이면 환영이라고요. 보증금은 적당했고 월세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제가 집 한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집 매매가 완료되는 대로 이쪽 계약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지요. 제 손처럼요. 돌아오는 길에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잘 결정했다고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 주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저녁에는 차 마시며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안 왔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조금씩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 낡은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68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테니까요.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계약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손녀가 학교에 가고 며느리가 출근하고 도연이가 회사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들은 몰랐지요. 오늘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깔끔한 옷으로요.
머리도 단정히 빗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9시 반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왔더군요. 그리고 매수자 부부도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지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요. 계약금은 이미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지요. 오늘은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렸지요. 40년을 일해서 장만한 집, 10년을 빚 갚아가며 지킨 집, 이 집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도, 이 집을 위해 쏟은 노력도 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야 했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서요. 서명했습니다. 박춘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변호사가 등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무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뒀다고 했지요. 오늘 안으로 명예 이전이 완료될 거라고 했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집 감사하다고요. 소중히 살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누리지 못한 행복을 이 집에서 누렸으면 좋겠었습니다.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로 계좌 확인을 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산 가격의 2배. 제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요.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부는 전원주택 보증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위해 쓸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쓸 겁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중개인과 변호사, 매수자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배웅했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직 제 것인 듯하지만 이미 제 것이 아닌 이 집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식탁, TV, 장식장.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15년을 살았습니다. 도연이가 결혼하고 들어왔을 때부터요. 손녀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했지요.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추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다 됐다고, 계약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나올 거냐고요?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을 나갈 겁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요. 짐은 이미 다 쌌습니다. 많지 않았지요. 큰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요. 같이 가자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에서 40년 해온 방식대로 음식을 만들던 곳,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던 곳, 제 방에서 울던 곳, 모두 안녕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68년의 인생치고는 너무 가벼웠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 채워갈 테니까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40년의 땀으로 10년의 빚으로 온 생애를 바쳐 지킨 이 집을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랗더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칼을 흔들었지요.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아무것도 제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가방을 뒷좌석에 놓았지요. 가자, 춘자야.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응,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15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요. 안녕.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집에 들어섰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했겠지요. 집이 너무 조용했을 테니까요. 보통은 제가 부엌에 있거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 인기척이 없었을 겁니다. 전등도 꺼져 있었을 거고요. 엄마, 도연이가 불렀을 겁니다. 대답이 없었겠지요. 당연히요. 저는 이미 그곳에 없었으니까요. 그때쯤 저는 말순이와 함께 전원주택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있었지요. 도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엄마 계세요? 역시 대답이 없었을 거고요.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방을 봤을 겁니다. 옷장도 비어 있고 화장대 위에 늘 있던 것들도 없고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방을요. 당황했겠지요. 엄마가 어디 갔을까? 짐은 왜 없어졌을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제게 전화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연이가 다급하게 말했을 겁니다. 엄마가 안 계신다고, 짐도 다 없어졌다고,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요. 며느리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친구 댁에라도 가신 거 아니냐고, 곧 돌아오실 거라고 말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고요. 8시가 넘었습니다. 손녀도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손녀가 물었을 겁니다. 모른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대답했겠지요. 그때쯤 며느리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상하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겠지요.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 우편함을 확인했을 때였다고 하더군요. 거기 봉투가 하나 있었답니다. 도연이 앞으로 온 봉투, 제 글씨로 쓴 봉투였지요. 도연이가 뜯었을 겁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였지요. 아침에 가기 전에 써뒀던 그 편지요. 도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거다. 놀랐지? 걱정도 되고 화도 나겠지. 하지만 제발 이해해다오. 엄마는 이 집을 팔았다. 오늘 계약이 끝났어. 이제 이 집은 엄마 것도 너희 것도 아니란다. 다른 사람 집이야.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묻겠지. 엄마도 오래 고민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다. 엄마는 40년을 일했다. 너와 가족을 위해서, 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빚을 갚았어. 한 번도 늦지 않았지.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악착같이 가장 역할을 했어. 그런데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단다. 며느리는 엄마 밥을 먹지 않았어. 엄마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지. 손녀는 엄마를 구식이라고 했어. 친구들한테 말하기 민망하다고 했단다. 엄마 생일도 잊었지. 여행 가느라 바빴으니까. 괜찮아. 이해한다.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아프더라. 많이 아팠어. 매일 밤 혼자 울었단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러다 깨달았어. 엄마 인생은 엄마 거라는 걸. 68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엄마를 위해 산 적이 없더구나. 그래서 결정했어. 남은 인생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행복하게. 집 한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미안하구나. 너희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엄마도 살아야 하니까. 화내지 마라. 원망하지도 마. 이건 엄마 선택이야. 엄마 인생이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라. 지연이한테도 잘하고 지우도 잘 키우렴.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게. 사랑한다. 도연아. 늘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도연이 손이 떨렸을 겁니다. 믿을 수 없었겠지요.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 게, 떠나버렸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빼앗듯 가져갔을 겁니다. 읽었겠지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을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팔았다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겠지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고 믿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집을 팔아버렸으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며느리가 소리쳤을 겁니다. 같이 사는 집인데, 우리 집이기도 한데, 어떻게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며느리는 울었을 거예요. 분노로 배신감으로 울었겠지요. 손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을 거고요. 도연이는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며느리는 내내 울며 소리쳤겠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다고, 너무하다고. 도연이는 변명할 말도 없었을 겁니다. 제 편을 들 수도, 아내를 달랠 수도 없었겠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에 전화했을 겁니다. 확인하려고요. 정말로 집이 팔린 게 맞는지, 계약이 유효한지. 부동산 중개인이 대답했겠지요. 네, 맞습니다. 어제 계약 완료됐고 등기 이전도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을 겁니다. 안 돼요.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 동의도 없었는데.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 명의가 제 것이었으니까요. 제 도장이 찍혔으니까요. 제 의사로 판 것이니까요. 법적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었겠지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새 주인이 다음 달 초에 이사 온다고 했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지요. 그때까지 이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15년을 살던 집을 한 달 안에 떠나야 하는 겁니다. 도연이가 제게 계속 전화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요.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엄마, 받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었으니까요.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겁니다. 울며 하소연했겠지요.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렸다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떠났다고, 어떡하냐고. 친정 어머니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냐고 물었겠지요.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제 명의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혼란 속에 있었을 겁니다. 집을 알아봐야 했지요. 한 달 안에 이사 갈 곳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세금도 부족했을 테고요. 도연이가 대출을 알아봤겠지요. 은행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빚이 있었을 겁니다. 차 할부금, 카드값, 더 대출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며느리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이 자꾸 떠올랐을 테니까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손녀는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사 간다는 것도, 할머니가 집을 팔았다는 것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이가 수진이한테 전화했을 겁니다. 제 딸에게요. 타지에 사는 동생한테 연락했겠지요. 수진아, 엄마가 집을 팔았어. 우리한테 말도 없이 떠나셨어. 수진이도 놀랐을 겁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믿을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제게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빠네 집에 갔을 거예요. 아니, 이제는 오빠네 집이 아니었지요. 한 달 후면 떠나야 할 집이었으니까요. 오빠, 엄마 어디 계셔? 연락이 안 돼. 나도 몰라. 전화도 안 받으시고. 대체 왜 이러신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도연이가 편지를 보여줬을 겁니다. 수진이는 알았을 겁니다.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요. 엄마한테 연락 자주 안 한 것, 명절에도 바쁘다고 못 온 것, 엄마 생일도 까먹은 것, 다 잘못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저는 떠났습니다. 집도 팔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미 한계였거든요. 3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이네 가족은 겨우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요. 방도 하나 적었고 위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15년 동안 모은 짐들, 가구, 옷, 책, 살림살이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생각했겠지요.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었다는 걸요. 이 집도, 이 가구도, 이 모든 것도 엄마가 40년을 일해서 마련한 것들이었다는 걸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었지요. 이삿짐 차가 왔을 겁니다. 짐을 실었고요. 집이 텅 비어갔을 겁니다.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을 겁니다. 엄마가 아침을 차리던 부엌, 엄마가 혼자 앉아 계시던 거실, 엄마가 주무시던 방, 이제 다 남의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했을까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가족의 환상도 무너졌습니다. 전원주택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았지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풀냄새, 흙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자연의 냄새였습니다. 말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춘자야? 좋지? 좋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작은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였지요.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고 앞으로는 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저와 말순이가 각자 쓸 수 있는 방이었지요. 거실도 있었고 부엌도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으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사진, 수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아직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하늘 가득 별이 총총했습니다. 말순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별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춘자야, 후회 안 해?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채운 것을 하루 만에 비워버렸으니까요. 모르겠어.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물을 줬습니다. 텃밭에 심어진 상추, 깻잎, 고추, 집주인 부부가 갖고 놓은 것들이었지요.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들을 돌볼 거라고요. 말순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 커피 한 잔. 거창하지 않았지만 편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으니까요. 탄수화물이 많다는 소리도 요즘은 안 먹는다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몇 채 없었지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도연아, 엄마,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말도 없이? 편지 읽었지? 읽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너한테는 이해가 안 되겠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이게 맞는 거였어. 남은 인생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 집은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젊잖아. 일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 도연이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니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 건강하게 잘 살아라. 지연이한테도 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듣다 보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울어. 울어도 돼. 엄마니까 당연히 아프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결정이 맞는 건지, 너무 잔인한 건 아닌지, 자식들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제 인생을 위해 내린 첫 번째 진짜 선택이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말순이와 차를 마시는 일상.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저도 김치를 담가서 돌려줬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이제 여기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셨네요. 여기가 살기 좋아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명절에도 못 가고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어디 계세요? 찾아뵐게요.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연락할게. 엄마,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도 잘 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이 적응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지요.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깻잎이 무성해지고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키운 거였으니까요. 40년 동안 남의 것만 키웠습니다. 아이들, 가게, 집. 하지만 정작 제 것은 없었지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텃밭은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심고, 제가 가꾸고, 제가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자야, 이제 괜찮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좋은 결정이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고마운 건 나야. 내가 같이 살자고 해줘서. 우리 잘 살자. 남은 인생 편하게.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가슴 한편은 아직도 아팠습니다.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수진이는 괜찮을까? 손녀 지우는. 하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도 많았지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68년 만에 찾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 시간만큼은 제 것으로 살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튀김 냄새가 아직도 났습니다. 40년의 냄새.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증거였으니까요. 열심히 산 증거였으니까요. 박춘자, 스스로를 불러봤습니다.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당당하게.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갔습니다. 텃밭에 물을 줬습니다.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상추였습니다.
몇 개를 따서 아침에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거라서 더 맛있었습니다. 제 노력의 결실이었으니까요. 말순이가 마당에 나왔습니다. 춘자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좋지. 함께 나섰습니다. 작은 길을 걸었습니다. 개울을 따라 걸었지요. 물소리가 좋았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범한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걷다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요. 하지만 이 집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가 저였으니까요. 박춘자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춘자로요. 68년 만에 찾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걸요.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후회 없이요. 당당하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튀김 냄새 밴 손으로 인생을 읽어온 박춘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